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때 기꺼이 쳐내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한 거래로 인지되어야 되고 비록 손실이 났더라도 단 한 가지가 유의미하다라고 했을 때 이 52주 신고가의 기준이 항상 통계적으로 우위를 갖는다. 52주라는 건 1년의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잖아요. 오늘 지금 바로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제가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많이 잠을 못 자고 어제도 사실 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여기 와서 바로 씻었잖아요. 네. 아니 김 작가 TV 촬영장에 와서 갑자기 동광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혹시 김 작가님 거기 스튜디오에서 샤워 좀 할 수 있냐? 지금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동광님 오셔서 샤워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니, 외간 남자가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고 지금 향수 냄새가 잔뜩 나는 게. 와. 어떠셨어요? 샤워는 좀 괜찮았어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씻은 집중이 아마 가장 좋지 않았나 실제로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래서 요 장면들이 너무 아쉽다. 이거 제가 카메라 들고 갔어야 됐나? 우리 그랬으면 이거 훨씬 더 이 작가님 채널에서 못 보던 최초.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가 촬영 전에 있었는데 네네. 사실 굉장히 실례일 수도 있는 아니 뭐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사실 아니 동광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의 몰골이 정말 거의 진짜. 이제 페인이 한 명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강도 들어온 줄 알고 작가님이 문 안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촬영 시간도 늦었는데 작가님이 굉장히 저한테 괜찮습니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요. 아니 제가 뭐 저에서 잘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도 이 작가님이 워낙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난다니까. 아니 난 하나도 기분 안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되게 역시 사람은 이래서 여유가 있구나. 오늘 뭐 늦고 뭐 샤워도 했지만 다른 채널에서 해주지 않은 이야기들 해주지 맞습니다. 않을까. 제가 질문지를 이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하기 좀 부끄럽고 왜요? 이제 인터뷰어분들이 끌어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 실제로 주식 얘기도 있지만 저의 무언가 가족사라던가 어떤 지난 가난했던 그런 이야기들,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원하는데 저는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작가님이 사실 요 질문지를 보고 정말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작성해 주신 게 저는 보면서 좀 느껴져서 왜냐면은 이게 앞단에 보고 질문하는 거랑 이 전체를 그래도 보고 질문지 작성해 주는 걸 좀 보면은 좀 느껴지거든요. 그치.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해서 제가 당연히 무슨 이야기든 사실 할 수 있고요. 네, 어떤 부분이든 저는 진심으로 항상 얘기하니까. 자, 책이 보니까 화가 났던 것은 나를 옥죄는 가난함, 늘 의기소침하고 힘든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불편함, 미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찌든 20살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 본강님 같은 경우 대학 입시에 실패하시고 재수 생활을 하셨고 식당에서 이제 설거지 하시면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뭐 반지하 또 전세방에 살 때도 있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절에 뭐 또 사실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지났죠.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사실 가난했을 때 사실 제가 딱 올해로 좀 있으면 이제 33 되고 32인데 이제 20살 되기 전까지 저는 이 아파트라는 곳 그리고 내 침대라는 걸 내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도 막 너네 집 놀러 가자 이러면은 어릴 때 많이 놀러 갔어.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엔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민아 놀자 이러면 밖에서도 부르면은 맞아. 그랬는데 항상 저는 그게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특히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맞아. 중고등학교 때냐 뭐 그냥 철판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다 어차피 다 가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그런 게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실제 저의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 부분 제가 조금 뭐 사회적으로 나오면서 사회에 나오면서 조금 외향성이 갖춰지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촬영하다 보면 되게 의외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약간 외향적인 서양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게 조금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의기소침했던 네. 조금 자신감의 부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무언가 뭐 동강이는 겸손해서 뭔가 봐줄만 해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네. 그게 제 실제로 겸손해서라기보다 네. 그냥 조금 그 기본 어렸을 때에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조금 우리 집이 잘 살고 내가 하는 걸 모두 서포트해주고 그쵸. 하는 일들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 내재된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겸손한처럼 지금 비춰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라고 보면 생각합니다. 비교라든가 좀 의기소침이라든가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연장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이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라고 말하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기도 한다지만 나는 가난과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돌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가난은 결코 고결하지 않다. 다시 선택하러 가면 무조건 부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제 맞아요. 그 명언도 어떻게 보면 책에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겪은 가난 또 아까 말씀하신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대사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 거예요? 이 주인공도 사실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뭐 월가에서 어떤 이제 투자 중개인으로서 이제 브로커리지를 많이 수취하면서 그런 스토리인데 그 내용 자체는 뭐 엄청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그 감정을 디카프리오가 맞아, 저 한 줄로서 되게 약간 닮았어. 저는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외모 말고 그냥- 좋아했어. 약간 성향. 이런 식으로 나를 또 놀리는, 또 놀리는 거죠. 아, 진짜 나 샤워했다고. 여기서. 나 여기서 샤워했다, 정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은 진짜 저도, 물론 제가 가난에서 벗어난 지 꽤 됐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미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난이나, 그때가 뭔가 그런 그때가 낭만이 있었기 있을 수 때문에 있다. 지금이 내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죠. 근데도 반드시 인정할 수 없는 건, 네. 가난은 굉장히 불편했다. 근데 저는 제가 불편한 거는 많이 감수할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저 홀어머니랑 살다 보니까 엄마를 일을 멈추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이제 딱 20살이 되고 나서 근데 고등학교 때도 사실 많이 느끼니까 우리가 이제 급식비라던가 저도 이제 막 그런 거 지원해서 막 타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학급비, 급식비 뭐 이런 거 내는 학원비도 사실 네. 내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많이 느끼면서 성인이 되면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여가지고 그래서 딱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투자로서 무언가 이루어야지 라기보다는 돈을 잘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20살 때는 투자를 선택했고 네.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으로서 되길 너무나 강하게 욕망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한 줄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가난은 절대로 저한테 고결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불편했고 창피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동강님이 느꼈던 거니까 이거. 네 저는 성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원래 동강님 같은 경우 설거지 이제 아르바이트 한 돈 500만 원으로 이제 네. 주기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이제 까먹었다가 네 그다음 맞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현재는 2021년에 가장 최근에 밝혔던 거는 뭐 순자산 한 45억까지 밝히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졌나요? 왔다 구체적인 갔다 금액까지 합니다. 얘기 안 해도 되고 물론 당연히 증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네, 직원들 월급 나갈 때는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자, 있긴 하죠. 그럼 그 500만 원의 돈이 27만 3천 원이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제가 봤는데 네. 왜 그때 주식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패한 이유는 뭐였나요? 실패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고요. 네. 되게 투기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사다 팔았다를 정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한 번 샀다 팔면은 0.3%의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10번 하면 내 전체 자산의 3%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3달에 지나니까 그냥 뭐
내가 잘못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수수료가 그렇게 나가서 세금으로 다 나갔죠. 국가의 그래서- 발전에 이바지하셨네. 잠깐 이바지했던 시절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 실패한 이유는 사실 많은 투기적인 어느 기준이 없고 당연하죠. 근데 주식 투자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고 어떤 없죠, 당연히.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실패 요인이고 차라리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거기서 어설프게 성공했으면 더 많은 시간들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인생은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삼잖아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효율로 그렇죠. 성공하는 게 항상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오히려 지금 들어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그때 안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정확하게? 20살이었죠. 20살 때 500만 원이면 사실 우리가 나이 먹고 5천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 거죠. 엄청 저한테는 전재산이었죠. 물론 모으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네. 그냥 설거지 하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근데 그 돈이 어쨌든 거의 바닥 치면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돈을 잃어서 제가 실제로 저 돈이 30만 원 아래로 떨어질 때 실제로 눈물이 났거든요. 제가 누워서 알만하죠. 네, 잘 알만하죠. 때 전재산이 없어져서 그 전재산이 실제로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돈은 500만 원은 어떻게든 내 일하면 금방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 느껴보는 물론 이제 뭐 입시나 이제 청소년 교회도 그런 뭐 실패 경험이 있지만 저는 이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3개월 만에 그런 생각으로 막 달려들었는데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전에 진짜 많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을 다시 해서 돈을 채워서 올까? 혹은 내가 지금 그냥 이 돈으로 그냥 이걸 50만 원 만들어 보는 걸 목적으로 그냥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 볼까? 이제 두 개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있었는데 어차피 돈도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뭐 집에서 방구석에 진짜 반지하에서 그냥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면서 막 거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나갈 일도 없고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면 차라리 이게 더 나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또 까먹으면은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학습하는 시간을 딱 2년을 보내보자. 그래서 2년 해보고 안 되면 나는 그냥 아는 형들 카센터 가서 기술 배워서 형들 밑에서 구르다가 카센터 할래 라는 딱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2년 해보고 안 되면 간다. 이제 그게 명확했었어요. 한마디로 그 자산 쪼그라든 거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더 하기로 했는 거네요. 네. 아니 제가 아는 굉장히 이름만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네. 트레이더 분도 네. 자기 밑에 누가 들어오면 네.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맞죠.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불린 애는 절대 안 되죠. 시드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패한 투자에서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한 네. 투자자로 이제 거듭나셨는데 그렇게 된 그다음에 다른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성공 투자 비결 뭘까요? 사실 이거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해서 네.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다 말할 수도 있는데 네. 되게 깔끔하거든요. 이게 누구나 그렇듯이 이거는 비단 제가 이야기할 때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실 복귀의 영역? 그쵸. 네. 맞아. 우리가 유튜브를 잘 찍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녹화된 영상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네. 문제점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맞아. 저 그거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 처음에 인터뷰할 네. 때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금은 뭐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인터뷰 잘한다 하는데 엄청 처음에 잘하죠.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 이거 왔을 때 예를 들면 뭔가 초면일 때 네. 좋게 누리고 싶잖아. 네. 잘생겼다 멘트 하는 거야. 네. 근데 좀 이따 또 해. 한 3-4번 하는 거야. 지나치면 또 맞죠.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외모 칭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느끼게 되더라고. 그 투자도 저도 그렇게 학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래한 내역의 문제점. 그러니까 네. 실제로 책 뒤에 보시면은 네. 제가 작성하던 이제 매매일지의 이제 기준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미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작성한 거죠? 사실 이거 저는 엄청 러프하게 작성하거든요. 네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만 보려고 작성하는데 출판사 분께서 그걸 기준을 이렇게 나눠달라 해가지고 제가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네. 나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잘한 점과 못한 점.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봤듯이 매매의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매매에 왜 들어갔는지 네.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 복귀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구분할 때 아마 저 생각에는 돈을 벌었을 때 반드시 잘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벌었어도 내가 기준한 원칙 하에 그리고 계획된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좋은 거래는 그렇거든요. 마켓이 열리기 전에 네. 내가 생각하는 이 주식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고 그걸 약속대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때 기꺼이 쳐내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한 거래로 네. 인지되어야 되고 네. 비록 손실이 났더라도 근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 시나리오에 없는데 단순히 어떤 시장에서 잠깐 막 사람들끼리 투기성으로 막 몰리는 주식에 들어가서 번 걸 잘한 거래로 왜냐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잘한 거래로 내가 여기다 적기 시작하면은 네. 이 매매일지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더 잘못을 반복학습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잘한 점과 못하는 점을 조금 더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준 하에 내 시나리오 하에 나는 계획대로 거래했는가가 잘한 거래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수익이 났다. 그 못한 거래네. 나쁜 거래로 이제 분류되어야 돼요.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아닌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네. 영역인 거죠. 네. 그래서 운의 케이스를 항상 계속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그거에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이 이 매매일지를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런 점일 것 같아요. 이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책에는 녹화된 매매일지잖아요. 녹화된 거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거래했던 그 장면을 녹화해서 다시 봤다는 건가요? 네. 녹화된 걸 보는 거죠. 음. 보고 이제 그걸 토대로 또 쓰기도 하고. 좀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땠어요? 우리가 카메라도 보통 찍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면 어색하잖아요. 뭐야 이거? 내가 이랬다고? 내가? 똑같습니다. 진짜로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안 했는데 네.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 녹화된 트레이딩 영상 안에는 막 일사불란해요. 막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갔다가 막 종목들을 막 검색하기도 하고 사람들 노이즈 휩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시장의 적나라하게 변동성이 그냥 내 마음이 다 노출돼 버려. 정말 그렇게 보여서 그냥 재밌긴 합니다. 역동적인 시장일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녹화해보면. 그러면 이 매매일지라든가 녹화된 매매일지 어쨌든 영상 보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셨긴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었지만 그걸 따라하는 분은 또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스타 강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네 반드시 1등급이야. 오답노트 적고 이거 외우고 반복해. 네. 0.1%만 하잖아요. 그 매매일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실패한 원인 그 자체를 뭐 찾아내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책에 보니까 뭐 진입 시기랑 청산 시기 네.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진입 시기랑 청산 시기는 저는 실제로 오전 시기 안에 진입하고 오전 안에 이제 오전 장이 마켓이 끝날 때 네. 청산하는 걸 요즘 좋아하거든요. 마켓은 오후 3시 반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오후 시장으로 갈수록 시세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래량이 약하다는 뜻인가요? 네. 시장의 이제 유동성은 항상 아침에 몰리잖아요. 아, 유동성이 넘칠 때 네.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그냥 단순한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오전에 유동성에 거래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이드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의 사례로 봤을 때는 네. 항상 오전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는 게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다라는 점. 이 말씀은 이제 뭐 가치 투자 쪽은 아니고 트레이더인 분들한테 좀 네, 해당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전에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비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한 달에 뭐 적게 벌면 어떻게 보면 뭐 100만 원 정도였을 거고 네. 많이 버신 분들 200만 원 같은 거 버신 분도 있을 텐데 20대에도 한 달에 뭐 1억 이상 벌 때가 있으셨더라고 책 보니까. 맞습니다. 이때 뭐. 사실 이때 약간 괴리감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 아니면 뭔가 사실 취할 것도 같고. 충분히 취할 수 있잖아. 내가 20대인데 한 달에 1억을 벌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게 조금은 네.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어린 나이니까. 실제로 저도 그랬었어요. 21살 때부터 제가 네. 한 달에
이제 2천만 원 정도씩 벌기 시작했는데 21살에. 그럼 21살이면은 엄청 취하잖아요. 취하죠. 안 취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지금에서야 네. 뭐 지금도 엄청 큰 돈이지만 21살한테 이 2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시 취했었고 실제로. 어떤 뭐 공개할 수 있는 사례 한 개 정도만 얘기해 준다면 지금 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엄청 뭐 사실 그렇다라기보다는 친구들도 술을 많이 사주고 왜냐면 제 친구들 다 돈이 없었거든요. 다 같이 비슷하게 커왔고 환경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저희는 동네 그냥 호프집에서 뭐 한 5천 원씩 모아서 맥주 하나 먹고 그죠. 어릴 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이제 그걸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안 아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니까 애들은 좋은 데 가서 또 술도 마시고 야 우리도 강남에 가보자. 우리 언제까지 강북에서 머물러 보냐. 야, 그치. 저 처음에 강남 갔을 때 네. 소주 값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되게 충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압구정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실 술도 많이 친구들한테 사주고 어려운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사실 투자도 하고 네. 도와도 주고 이제 그랬던 시기도 있었고요. 근데 돈을 막 엄청 제가 허투루 쓰거나 이제 그걸 조금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 요식이 엄청 길진 않았는데 네. 잠시 약간 선민의식 같은 그런 거에 빠질 뻔했긴 했거든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저 사람들이 그때 누나도 있는데 누나는 증권사 다녔는데 누나가 물론 연봉이 높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못 버는 거예요. 그치. 저렇게 일찍 나오고 6시 반에 나가는데 진짜 누나한테 내가 한 소리 해야겠다 나중에 돈 벌면. 이제 누나랑 저랑 사실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했거든요. 너 나가서 일 좀 하라고 맨날. 근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주식 하는 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막 PC방 가서 거래하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이제 막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사실 꼴 보기 싫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내가 거의 24시간을 모니터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네. 거의 한 1년 넘게 숨기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모은 돈을 시드머니를 다 뺏긴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뺏겼다기보다는 이제 잠시 보관. 빚 갚고 이제 막 그런 데 쓰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똑같죠. 그냥 누나들을 조금 덜 무시하고. 그럼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계기는 뭐예요? 내가 약간 좀 자만심과 치에 있을 때에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계기 포인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투자 수익이라는 게 네. 언제 끝날지 몰라서 조금 그게 왜냐면 누나들도 항상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거 그래봐야 1년, 2년 그래봐야 됐는데 그 수익 언제까지 갈 것 같냐. 그치.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굉장히 나는 잘 할 수 있게끔 훈련되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계속 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박살나는 시즌도 있고 뭐 이제 멘탈이 안 좋아지는 시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자만심이 자연스럽게 깎이니까 어느 순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언제든지 시장에서 반납할 수 있는 돈이니까 더 내가 나 자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보자. 그래서 여전히 사실 거래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우선이고 내 판단은 시장과 일치할 때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사이트가 밝아서 내가 그걸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의견이 시장 트렌드에 잠시 일치했을 뿐이다 라고 인지해야만 모든 거래가 조금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이 영상을 보고 막 이제 시작했거나 아니면 개인 초보 투자자라면 처음에 뭐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자기의 조금 투자 스타일? 네. 그런 걸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가치 투자자, 트레이딩 어느 쪽 트랙을 탈지 결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 트레이딩을 권하진 않거든요. 네네. 직업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자도 어느 정도의 이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지면 그리고 운용 금액이 커지면 직업 영역으로 들어오지만 그 이전까지는 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마켓을 24시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6시간만 열리는데 6시간 다 봐야 되지도 않고 대신 가치 투자에도 학습할 시간이 반드시 투자되어야겠죠.
내가 투자하려는 어떤 산업, 종목 혹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 여러 가지들을 학습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투자를 내가 얼만큼 힘을 줄 거냐.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재테크냐. 혹은 조금 월급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월급에 한 연에 한 20% 수익률을 원해요. 그러면 내가 그 20% 수익률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주식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 해줘야 될 거고 뭐 예를 들면 트레이딩을 또 한다 그러면 트레이딩은 직업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순간에 계속 지켜보고 그 전날에도 계속 고민이 이어져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트레이딩은 저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자산을 시장에 반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 거면 확실한 아웃풋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트레이딩이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걸 트레이딩으로 목적으로 삼으면 차라리 본인 직업에서 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그 정도 번이면 사실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네, 굳이 트레이딩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네.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그리고 가치 투자자 그리고 많은 투자의 영역을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게 하는데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맞아. 네, 불로소득이라고 투자 수익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뭐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백수다. 직업이 없네. 투자자가 어떻게 직업이야. 근데 대부분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인식되는 게 맞는데 근데 투자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 정신적인 정말 아시잖아요. 여기 투자자분들 오시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만큼 그 영역에서 더 많이 학습하시고 인내하시고 위험을 감내하신다는 영역. 근데 위험을 감내하는 직업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 투자자로 산다는 건 많은 부분이 비슷한 궤도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다르다는 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모아온 자산을 기꺼이 위험을 감내하면서 리스크를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외부 자산도 아니고 내가 모은 돈, 내가 근로소득을 번 돈을 투자한다라는 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투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사실 진짜 불로소득이었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소득이 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거를 벌기 위해서 어쨌든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약간은 존중하고 있는 시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많은 사실 지금 뭐 크립토 하시는 어리신 분들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 거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처럼 너네 암호화폐 거래하면 도박꾼이야. 혹은 너네 그게 어떻게 직업이야. 라고 분명히 지금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될 거고 그 어린 친구들은 저의 어린 시절처럼 똑같이 시장에서 떳떳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너무 많이 겪어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게 굉장히 그들한테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실제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틀렸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들도 하나의 직업 활동으로서 그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도박꾼이다, 직업이 없다, 폄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하고 저도 요즘 들은 생각이 저는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늘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벌고 있긴 한데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코너가 재테크 코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부러운 거는 오신 분들이 재테크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이분들은 그 번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아는 분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만 봐도 돈이 내 현금이 1억, 2억이 있어도 그거를 예금이나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불리는 방법은 몰라. 그쵸. 알면 그걸 뭘 했을 텐데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가지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로소득을 가진다면 가지려면 내가 이걸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점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뭐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직업적인 영역에서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뒤에 분들이 앞에 분들처럼 자산을 운용하는 어떤 능력 그리고 그들의 아웃풋을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들은 직업이 있고 이분들은 논리가 매끄러우려면 본인 직업에서의 더 많은 이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더 올바른 아웃풋의 논리 구조잖아요. 자기가 있는 직업에서 더 큰 학습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낼 때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보상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맞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미디어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사실 직업으로서 그걸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직업 활동은 괴리감이 있는데 기준점을 거기랑 여기랑 비교하니까 항상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점. 물론 소수의 분들은 잘 학습하셔서 뭐 또 좋은 결과 내시기도 하지만 그 기준을 저는 항상 조금 잘 잡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투자 쪽을 알아야 되는 거는 네, 되게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말씀하신 근로에서 자기 투자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사실 이건 약간 벽이 시간대별로 좀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리급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라는 게 갑자기 뭐 임원급만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좀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낫다. 투자를 할 거면 실제로 많이 학습하셔야 되고 그렇죠. 시간 분배 잘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동광님 이번에 출간하신 이 책에 보면 주식시장은 나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뛰는 자를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개미라면, 기관 투자자라면, 외국인이라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훔쳐야 한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큰 영역에서 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계속 고민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건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하고 그 유동성 안에서 모든 수익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투자라는 영역은 그래서 항상 그 전체 마켓 트렌드를 우린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마켓 트렌드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은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뭐 투자 신탁도 있고 네. 기관 투자자들도 막 많지만 그걸 뭐 우리는 흔히 스마트머니라고도 하는데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장에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리서치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투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 이거는 뭐 트레이딩을 떠나서 가치 투자를 떠나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저 많은 이제 매니저들과 뭐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의견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을까? 물론 그들이 전부 옳진 않지만 최소한 그들의 의견은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자금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 그래서 요즘에 정보의 부재가 심하다. 이거는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꽤나 많이 공평한 시장이고 현재로서는 본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은 찾으면 그리고 약간의 비용들을 지불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뭐 산업이 있다면 다른 참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보고서만 많이 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의견이 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결국 이것도 굉장히 사실 뭐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했으면 다 할 수 있다. 아, 네. 저는 뭐 이게 뭐 누군가 이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공부도 못했었고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혹시 IQ는 몇이었나요? 옛날 기억나는 대충. 그런 거 모르겠어요. 바보였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도 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네, 제가 엄청난 엘리트고 엄청난 이제 뭐 고스펙자였으면 그럼 그런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도 공부 못했고 대학도 못 갔고 그런 제가 어쨌든 그걸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엄청 잘하진 못해요. 실제로도 많은 부분에서 모자란 점이 많죠. 저는 영어를 엄청 능숙하게 잘 독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번역기 쓰면 되니까 그런 거 써서 그냥 긁어서 번역하고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거? 어쨌든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 스마트 머니 흐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 생각하세요?
귀가 얇아서 기준이 없는 거. 근데 왜냐면 저희는 다 그렇게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네, 기사도 그렇게 나오지.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게 네, 나오고. 썸네일도 그렇게 하지. MTS 키면 막 왔다 갔다 하게 설정해놨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실 그 노이즈에 굉장히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필터링을 잘 하는 게 투자에서도, 투자 서적 중에도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신호와 소음이라는,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투자 책은 아닌데 그러니까 신호와 소음인 정보의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인데, 그것도 제 옛날에 읽고, 근데 요즘에 그 절판돼서 없더라고요. 찾아보려 했는데 잃어버려서 비슷한 책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도 그걸 보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잘하는 것도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또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자, 그리고 주식에서는 예측력보다는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랑도 비슷한데, 언뜻 봤을 때는 예측과 뭐 사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측한다라는 과정 안에 사고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사고의 유연함 혹은 그 논리의 구조가 이제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점. 네. 예측력이라는 건 그 사고가 올바르고 유연하고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고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측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건 어차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이 시장에서 맞는 논리의 구조와 투자를 잘하기 위한 그게 최적화야 되어 있느냐, 자질로서. 그랬을 때는 유연함도 필요하고 인내의 과정도 있는 거고, 그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기 위한 그 하나의 무언가로 귀결되면 반드시 오류가 난다라는 점을 사실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나. 사고의 플로우를 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고, 제게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딥다이브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막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볍게 투자를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그 모든 의사결정은 굉장히 모든 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사실 많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나.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건마다 다르고 그거에 들어가는 변수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들로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한 게 뭐 사고의 유연함, 인내심 뭐 그런 영역인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점. 그죠. 우리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면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는 대답에 뭐 한 줄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설명하기 아니잖아요. 위해서는 썸네일도 진짜 제작해야 굉장히 몇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 똑같은 거죠. 필요한. 자, 책에 보면 또 에드 세이코타 시스템 트레이딩의 리더였던 분이 멘트가 있던데 주식 시장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뭐 이 멘트만 보면 누구나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약간 깊은 얘기로 들리는데, 물론 투자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전부 다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길래? 실제로 이 투자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사고하고, 인내하고, 그죠. 용기 내고, 그러면 그것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이 했던 행동이고, 어떤 이들은 돈을 벌고 싶다는 전제에 사실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안에서 투기하는 그 자체에서의 즐거움, 도파민, 투기를 얻어간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건 사실 그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과 무언가 상관없이 나는 즐거움을 사실 가져간다. 이제 그런 영역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이분도 그런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을 초창기에 보면은 명확하거든요. 그 모습이 보여요.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체 안에서 자신의 그 투기성을 채우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저는 옆에서 보여진다는 점. 그래서 요게 약간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저도 책에서 이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제 밖에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저도 이 문장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만큼 주식시장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깊이가 나시니까 맞아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네. 여기 시간과 경험이 많으신 분은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작가님도 다른 책들을 확 보시면은 내가 고민했던 것만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맞아, 책들이. 맞아. 그래서 정말 해밍웨이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맞아. 이제 그 고민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신의 경험이 깊이가 없으면 그거를 그대로 볼 수는 네. 딱 자기 수준만큼 사실 그 문장이든 책이든 해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자, 책에 보면 주식과 관련된 2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딱 하나 유의미한 게 있다면서요. 뭐예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네. 뭐 이제 사실 내고 네. 이 책에 방금 이야기하신 2만 건의 뭐 기술적 지표를 분석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있거든요. 매트릭 스튜디오라고 네.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문병로 교수님이 내신 책인데 네. 제가 교수님한테 인사 너무 못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연말인데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책 이렇게 보내드린다. 그래서 교수님 책을 제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제가 매트릭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책 써주시라 막 이제 그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책에서 본 내용 중에 교수님이 네. 검증하신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기술적 지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기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자료들을 네네. 우리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유의미한 통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검증하는 네. 책이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책 안에서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단 한 가지가 유의미하다라고 했을 때 이 52주 신고가의 기준이 항상 통계적으로 우위를 갖는다. 52주라는 건 1년의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잖아요. 1년 이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주식이 새로운 가격으로 접근했을 때 항상 거기서 이제 기준이 다르지만 뭐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마다 다르지만 한 67% 정도 됐나요? 이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의 확률로 올해 확률이 높아지고요. 오. 역외관계로는 네. 신저가. 네, 신저가로 갈 때는 6개월 뒤에 이 52주 신저가보다 높아질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거.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거기서 그 확률이 60-7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대형 주식들 위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논리? 대형주일 때는 이게 좀 더 잘 먹힌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 네. 작은 주식들은 항상 쉽게 올랐다 내리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들에서 이런 게 우위가 있는 저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도주 투자와 남을 따라하는 내동 매매가 상당히 닮아 있다고 책에 나와 있던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닮아 있는지랑 그렇다면 이 둘을 좀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기준 같은 거. 이 주도주라는 건 항상 시장에서 많이 관심받는 부분이고 맞아. 그리고 남을 따라한다는 것도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기사에서 뭐 유망 섹터 네. 이쪽입니다 지금 유도주는. 그런 사람들 여기다 네, 맞아요. 날아가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이렇게 관심 갖는 종목을 따라갈 때 난 주도주를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도주를 한다라는 건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간다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제 관심 받는 시점에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버블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 시기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나오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주도주라는 건 본인이 내가 지금 들어오니 막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때 내가 주도주를 거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내가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을 뭐뭐 한다더라 하고 투자하는 건 내가 주도주를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라는 점. 내가 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잘 모르는데 남들만 알고 있는 걸 하고 있으면 네. 그냥 그건 주도주가 아니라 그냥 따라 들어가는 네. 그런 걸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2016년에 전기차 그 당시 종목으로 친다면 에코프로를 네, 맞아요. 투자하셨던데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저는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굉장히 4년이나 빠르게 네. 그쪽 투자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에코프로는 사실 그 이후로 작년에 올해도 엄청 많이 네. 올랐죠. 제가 그때 판 걸 너무 후회하는데. 일단 그 팔았는 이 얘기는 다시 질문드리고 투자는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자산이 빠르게 증식되면서 포트폴리오 이제 가치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분배해야 되는 기간이었고 그 한 1, 2년 전부터 그 작업들이 선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의 이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졌었고 거기서 항상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트렌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던 투자자로서의 시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국내 산업 중에서 이 어느 정도의 엣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럽 자체는 네. 전기차를 규제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그때 오피셜로 뜨는 시점이었거든요. 우리가 2035년까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를 못 걸러 다니게 할 거야. 이런 EU에서의 그런 규제가 확실시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동안은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된 많은 영역이 붐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안에서도 배터리 안에서 어떤 회사들이 진입장벽이 높고 점유율이 괜찮은가 그리고 비용적으로 우위를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일까. 이제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안에 이제 소재들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을 하긴 했는데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이제 그런 소재들이 막 다수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리막부터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때 당시 저는 양극재가 가장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때 뭐 리서치를 저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저는 2020년, 21년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학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성장성을 보장받고 이 기업의 포지션이 명확하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물론 그게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건 없지만 기업들한테 채택되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성장성에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에코프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와, 그때 제가 굉장히 대략 뭐 과거 이야기니까요. 2배 좀 넘었던 건가? 2배. 그리고 최근까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10배 넘죠. 10배 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동광님이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등장하는 건데 맞아요. 다 판 거잖아요. 다 팔았죠. 가능성을 봤는데 왜? 그때 사실 제가 거의 계속 분할로 매도하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토탈로 이제 2.5배, 2.7배 이렇게 계속 시간마다 나눠면서 팔았는데 일부러 그때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수익률 5위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실제로 5년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클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너무 빨리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거죠. 너무 이거 순식간에 목표 수익률이 치웠으니까. 근데 목표 수익률 사실 뭐 정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시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시즌에는 아직 더 멀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응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팔고 난 다음에 좀 후회하는 것들, 깨닫게 된 것들이 있다면서요? 책에 보니까 3가지 정도 있던데. 팔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게 한 번 팔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죠. 내가 판 가격보다 물론 다 떨어졌을 때 또 사기도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기껏 팔았는데 이걸 내가 또 산다라는 게 맞아. 그렇다고 이미 또 오르는 시점에서는 더 사기 힘들죠. 왜? 내가 판 비싸 가격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 때 기준점으로 삼았던 이유가 훼손되기 전에는 팔면 안 되겠다. 좀 그걸 이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2000 못해도 5년은 보고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의 관심을 지금 잠깐 많이 받는다고 냅다 팔아버린 게 그 학습한 시간이 좀 아깝고 좀 그랬죠. 그래서 그때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더 경험하고 배우기도 했고요. 책에서 설명한 3가지 이유는 이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 투자할 때 기회가 많고 수익률도 극대화된다라는 거. 두 번째가 단기간에 수익률이 극대화됐어도 섣불리 포지션의 전부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 말씀은 다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 멘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여러 기업의 분산 투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코프로라는 네. 주식이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뭐 종목 있다고 치시죠 뭐. 뭐 있다라고 치면은
양극재 안에도 몇 가지가 있고 음극재 안에도 몇 가지가 있고 충전 기술 안에도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막 고르다가 에코프로 팔고 딴 거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부분을 그냥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그냥 비슷하게 깔아놨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장 성장률에 맞춰서 같이 상승했을 텐데 이 분산으로 안 사고 특정 기업만 탁 찍어 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배터리 기업이 이 기업들 채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많은 이제 기업들로 분산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매니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분들처럼 저도 그게 어려웠다. 요거 하나만 잘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점 그리고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자, 전기차를 굉장히 빨리 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자, 미래 성장 산업 큰 축 지금은 뭘로 보고 계세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 웹 3.0이라는 네. 이제 이슈들이 막 등장하면서 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들어오고 어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 삶 전반이 바뀌었고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지금 많이 관심 받는 게 이 크립토랑 이 메타버스의 개념인데 이게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치절하되게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평가했고 근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많은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관심받는 내용들을 보니까 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이 메타버스라는 영역은 넓은 영역에서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구나. 이 가상이라는 것과 현실의 그 간극이 네. 얼마만큼 좁혀지는지의 기준을 모든 산업에 적용시키고 싶어 하는 개념이구나. 단순히 게임 세상 안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점을 많이 느끼고 나서부터 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볼 때 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의 접근 방식, 네. 그리고 미래 산업이 어떻게 저 메타버스라는 개념 하에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그 NFT랑 그 메타버스랑 항상 맞물려서 작용하는구나. 결제망 안에 저 메타버스의 세계관들이 들어가서 실제 현실 사회 같은 뭐 요즘 이야기하는 플레이트 원이라는 그런 것들도 그런 개념들에서 생태계의 확장이구나, 네. 세계관의 확장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의 뭐 제페토 네. 혹은 로블록스 그런 많은 부분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물론 메타버스의 기준이고 메타버스는 맞지만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세계관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전체 산업 뭐 10년, 20년 뒤까지의 큰 성장축으로 계속 요즘 바라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아직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 단계 불과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 주식 투자 멘탈 관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네. 사실 주식 시장이 충동을 하게끔 굉장히 만들어주죠. 뭐 차트, 뭐 호가창, 그다음에 시향 방송,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작가 TV의 썸네일, 그 자극적인 것들.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아예 금액을 줄여라. 그러면 차라리 낫잖아요. 많은 돈으로 충동을 못 조절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충동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가 저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 또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네. 제가 느끼고 가르쳐 본 바로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금액을 줄여라.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돈 정도만큼 투자한다면 네. 충동을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반드시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경험해보고 그걸 분류해보는 작업에서는 굳이 큰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여러 번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라는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건 요건 어떤 거예요? 제가 말한 앞서서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차라리 투자를 반복해보라 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기준이 생긴다라는 점.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 더 클리어한 이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저는 이건 너무 공감 가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는 했지만 집을 사게 되면서 주식에 있는 돈을 꽤 많이 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내가 너무 많이 맞습니다. 마음이 편한 만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마음이 불편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 일반 투자자라면 네네 절대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라. 자, 돈이 많아서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무덤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돈을 일년 훈련을 해야 한다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가요? 뭐 지금에서야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잃었잖아요. 네네.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20살 때 3개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많이 잃으면서 그때 많이 제가 반복했던 게 계속 이 컷 이것만 했거든요. 컷? 어떤 의미? 근데 이 계속 손절을 학습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없어졌는데 그 돌아서 보니까 그걸 이제 저는 지금도 손절을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그게 잘 되니까 자산이 커져도 훨씬 비용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나는 그거 배울 때 500만 원 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5억짜리의 가치를 띠고 있는 손절의 기준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적은 금액으로 많이 손절을 연습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동광님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성공한 이제 사업가 분들 아니면 개인의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동광님한테 또 조언을 구하는데 근데 동광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투자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또 그분들이 성공을 하진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뭐 좋은 학교 나온 분도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똑똑하거나 어쨌든 뭔가 어떤 분야에서 자기만의 역량이 발달한 부분인데 왜 여기에 또 이게 연결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항상 이 투자에 적합한 사람의 어떤 사람들일까 고민했는데 굉장히 케이스를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그나마 제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가치 투자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실 수 있는 성격이어야 되겠죠. 네, 좀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자질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 좀 내향적이고 하나에 그 집착하는 편, 약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다라는 점, 무모할 정도의 그런 가끔씩 그런 판단들을 하신다라는 점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점들이 특징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고 더 넓은 영역에서 가치 투자로 가면 전부 다 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산업 전체에서도 기술 안에서도 이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가시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직업에서의 특정 학습이 굉장히 깊다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투자는 또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투자 잘 하시던데. 뒷단은 잘 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영역과 상관없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컴퓨터공학과 교수인데 내가 갑자기 의류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패를 하는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면 내 직업과 관련된 산업과 그 밑단에 이제 분류되는 그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흥미와 감정이 동요하는 대로 투자할 경우에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그 상승 저는 자기의 삶과 투자를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업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업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훨씬 학습하기가 매끄럽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느끼고 관심도 있고
시장 트렌드도 거기에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게 내가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인 것 같다. 근데 성공한 분들이 뭐 자신만의 신념 때문에 주식 투자 행위가 좀 힘든 부분도 있다면서요? 보통 하나의 내가 일을 잘했으면 네.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래 성공했어.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포함하게 되고 네. 그 포함된 자존감을 이제 투자 시장에까지 난 이 정도로 똑똑하고 이 정도로 잘 해왔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도 반드시 그래야 돼 라고 하면 투자 시장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점. 어떤 똑똑한 누군가 와도 네. 그들보다 똑똑한 누가 존재하는 게 투자 시장이고 그들조차도 계속 틀리는 게 이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빠르게 이 피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연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포지션을 바꾸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잘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근데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제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항상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트렌드가 그런데 내가 우연히 그 트렌드에 그냥 잠깐 탄 거다라고 해야만 항상 의사결정에서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의견 너무 확실해. 이거 맞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해버리면 정확한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경계하는 사람인 것 그런 같습니다. 측면에서 뭔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언젠가 뭐 꺾일 수도 있고. 네. 아까 주식 투자하기에 적합한 성격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추가하면 책에서는 이제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성격.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 만나보면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엄청 있는데 많으세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많이 공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엄청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원래 그런 성향도 있지만 네. 하면서 그게 극대화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을 덜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서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것조차도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까 동요되면 안 되고 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애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동요되는 세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거 연애사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예요? 과거의 여자친구분한테. 왜 그렇게 표현 안 해? 똑같이 그걸 답답하지. 답답하지. 뭐 사랑한다 표현도 해주길 바라고. 맞아요. 행위든 뭐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과 거의 공과 사를 사실 많이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심취하다 보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부작용 때문에 같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지금은 좀 옛날보단 잘 되세요?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트레이딩에 의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변에 봤을 때. 인과관계를 따지고 맞아. 합리적이어야 되고 맞아, 맞아. 어떤 이성적인 맞아, 형태의 사람들은 그 영역에 다가가기 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잘 지나치게 표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네. 조금 인간미가 좀 덜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진입 장벽이 무척 낮은 동전주에 책에서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이게 좀 약간 뒷단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던데. 저는 투자를 처음 할 때 네. 난 어차피 부자가 될 사람이고 큰 돈을 운용할 사람인데 네. 동전주를 거래해서는 내가 2, 3년 뒤에도 크게 거래할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했거든요. 네. 뭐 되게 오만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동전 주식에 관심을 갖고 그랬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았을 것 같고요. 이 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 관심도, 사람들의 특정 모멘텀에 반응하는 무언가, 좀 그런 노이즈 같은 영역에서 막 달려들면서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쩌다 저런 기준을 잡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 넓은 영역에서 나는 내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한 종목에 다 넣었을 때 영향을 안 받는 주식이어야 돼. 라는 그냥 막연한 기준이 있었어가지고,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거래했거든요. 대형주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대형주에서는 기준으로 잡을 게 실제로 펀더멘탈이랑 매크로 환경이나 모멘텀 전부 다 꽤 명확하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의 구조가 깔끔하고 리서치 자료도 명확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오만한? 그래서 막 그때만 해도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동전 주식에서 막 저기 어디서 막 그렇죠. 석유가 터졌다 그러면서 막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상하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또 동전주 투자는 뭐 아무래도 투기적인 성향이 좀 이어질 확률이 좀 높을 테니까. 네, 근데 실제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굳이 할 만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책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초보 투자자는 단타로 돈 벌 수 없다면서 단타는 절대 하지 말라. 근데 동광님은 단타로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라고 확실히 단정 짓고 인생을 저는 많이 네. 투자했거든요. 네. 여기에 많은 시간과 투자라는 그 투자자로서의 삶에서 굉장히 뭐 아웃풋에 대해서 엄청 제가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봤고 용기 내서 투자해봤고 내 모든 걸 바쳤던 시간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하나의 사실을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내 과거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면 나는 그걸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한테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점 그게 내가 바라본 바로 그게 쉽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그렇게 안 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접할 때 직업의 영역이 아닌데 마치 돈은 직업처럼 벌어야 되는 것처럼 접근하셔가지고 그랬을 때 결과는 100이면 100이 뻔하잖아요.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잘 안내해 주는 게 또 나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네. 그럼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매매 중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세이코타의 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투기하고 실제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매매 중독처럼 하루에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진짜 거래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또 손해보는 구조인 거죠. 네, 그게 정말 비효율적이고 물론 학습을 위한 무언가라면 저는 뭐 해볼만 하다. 직업이 아니고 그냥 다른 재테크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그럼 혹시나 매매 중독에 빠진 또 투자자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떻게 벗어나면 될까요?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공책에다가. 네, 내가 한 번 사고 팔면 0.3% 마이너스. 그렇죠. 같은 가격에. 네. 10번 사고 팔면 3%. 3%. 100번 하면 30%. 그러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네. 매매 적게 해야 되겠네요. 네. 왜냐면 이 모든 기준은 내가 샀던 가격에 그대로 파는 기준이에요. 더 싸게 파는 기준도 아니고 크게 손해보고 파는 기준도 아니라 단순히 내가 샀던 가격에만 팔아도 100번을 반복하면 자산이 30%가 없어진다는 점을 요즘 막 그런 모니터에도 막 붙이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던데 그런 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책에서 최악의 매매법으로 지라시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거 요거 꼽았던데 지라시는 진짜 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대다수인 것 같아요. 뭐 어디선가 자기만 들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리딩방에서 뭘 들었다든가 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게 물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실제로 많이 잡혀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여의도 안에서는. 네. 이제 뭐 그 안에도 많은 망들이 있지만 저도 여의도 있어봐서 아는데 실제 잡혀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룰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의 영역은 전부 노이즈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건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 10번 중에 그 5번이 정보가 맞았다 라고 하면 꽤 괜찮은 적중률이잖아요. 근데 그 5번은 내가 정보가 없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도 아무 주식에 눈 감고 사도 50대 50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정보를 10개 받아서 5개 사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의 정보.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무런 우위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게
10번 중에 뭐 7, 8개가 맞는 정보가 들어오는 채널이 나한테 있고 그게 합법이고 뭐 혹은 1년의 통계에서 봤을 때 그 표본으로 우리가 7, 80%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네. 저는 그건 유의미한 찌라시의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0번 중에 한 번 맞으면 다행, 두세 번 나오면 뭐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해서 역시 안 맞은 건 흘리고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숫자로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책에서도 뭐 정보를 듣는 즉시 사실 뭔가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도 늦어도 이미 한참 늦은 시간이라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듣는 정보가 정말 비밀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이지 않나. 자, 그럼 이번에 시청자 질문 몇 개 있어서 그거 한두 개 정도 드려볼게요. 네. 승훈 아이디님께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면 대출을 받아서 시드머니를 더 늘려 투자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물론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고민이 됩니다. 실제 저도 레버리지를 자주 쓰기도 했었는데 네. 대출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대출 받나 뭐 신용을 잠깐 열었다 닫나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신이 들었을 때는. 네, 근데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네.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금액으로 다가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좋은 형태로 시세가 흘러가도 그걸 잘 지켜갈 수가 없어요. 네. 더 빨리 나오게 되거나 혹은 하락했을 때는 더 손실을 크게 계속 가져간다거나 그러니까 내 의사결정에 크게 관여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건 그런 영역에서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좋은 케이스는 별로 없다.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가 냉철한 판단을 좀 먹을 수 있다. 네, 자꾸 감정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자, 김정훈 님이 질문인데요. 개별 종목입니다. 차트상은 하락을 예상, 그 다음에 호가창은 상승 예상이면 어디에다 기준을 좀 정하면 현명한 선택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별 종목이 뭔지 안 알려주셔서 좀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개다가 일치해도 모자라는 기준이 아닐까. 아, 내가 예상하는 차트상에서의 상승도 기준점에 닿아야 되고 네. 내가 원하는 호가의 흐름도 상승에 닿아야 되고 사실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기준이 될 수 이제 매매 뭐 의사결정 기준이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가격 구간을 정하는 뭐 손절 가격 구간을 체크해 놓는 정도 그리고 호가창조차도 저는 크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기서 많이 가치를 부여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면 네. 그런 호가창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 그런 호가창,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상승하는 호가창, 상승하는 차트, 네. 그걸 만들어주게 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시장에는.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시장 유동성, 그걸 대변하는 무언가, 시장 논리,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 그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단순한 논리의 구조로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특히 투자 이 안에서. 전 책에서 이게 사실 가장 크게 많이 느낀 부분이고, 동가님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 같은데, 주식의 투자 과정은 나의 본성과 마주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더불어 그것이 투자 스타일이 되고, 투자의 상패를 좌우하는 계기가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또 하시고 싶었던 멘트인 것 같고. 아, 맞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코어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네. 물론 많은 직업들에서도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 책을 반드시 투자자만을 위한 책으로만 쓰진 않았거든요. 제가 느낀 그냥 그 10년, 12년들의 과정을 네. 잘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런 과정들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걸 읽고 힘든 시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는 굉장히 그런 활동을 네.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다. 나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내가 투기적인, 호전적인 사람의 형태인지, 혹은 내가 조금 더 이 진정되어 있는 사람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내 투자 성향과 매칭시켜보고 적용시켜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요즘 캐치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이국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우리가 투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분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유망 섹터, 네. 그분들이 말하는 유망 종목, 그걸 알고 싶어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투자 습관과 투자 태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고, 네. 계속해서 그 전문가들이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자신의 실력은 어떻게 보면 계속 안 쌓이는 상태에서 네, 계속 뭔가, 의존을 하게 되는. 예, 그분들이 없이는 뭔가 할 수 없는 네. 것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 네, 맞아요. 그 책을 쓸 때도 처음에 사실 출판사에도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원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원하니까. 네, 그래야 책 값이 비싸게도 팔리고 더 많이 나가고 저도 네. 그걸 알지만 반드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요청을 했고요. 네. 중간에 책을 그래서 한번 엎었다가 다시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개인이 투자로서 혹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걸 읽고 투자가 아니어도 내 인생을 같이 돌아볼 때 네. 그걸 본인의 인생에서 같이 대입해서 네. 적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거든요. 실제로 투자 서적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투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들이 인생의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 같이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조금 그렇게 제 또래 친구들 이제 어려워하는 네. 힘들어하는 20대 초반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읽고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책이 아닌가. 작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6개월에서 1년 정도 오래 기간을 쳤을 때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투자를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간 성적에 되게 할 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인생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마치 내가 100m를 빠른 시간 안에 끊는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넓은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더 이로운 투자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 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미래에 지불하게 될 그 경제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투자를 단기간 싸움으로 지속했을 때에 그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금융 비용을 얼마만큼 부담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조금이라도 더 시장에서 잘 안내해주게 그래서 더 많은 금융을 경험하고 네. 장기간 잘 해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2021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2022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네. 성공적인 투자하려면 뭘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지. 시장은 항상 이랬고요. 시장은 언제나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하고 네. 무언가 내년도 특별하고 뭐 이런 걸 상상하지도 마시고 뭐 그걸 기대하시지도 마시고 되게 작은 부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에 집중하심이 좋을 거다. 우리의 많은 투자 인생은 그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일부러 작게 닫아두고 네. 내가 잘 알 수 있는 영역 하나를 2022년에는 투자의 성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20년, 30년의 투자를 올바르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를 깊이 알아보는 과정을 할 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잘 하나를 산업을 알아보고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 다음 해에 더 넓은 기회의 땅에 닿을 수 있고 더 넓은 영역에서 글로벌로 기업들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하나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투자를 하시면서 혹시나 남의 말을 들으면서 성적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책, 어떻게 보면 개장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에서 동가님이 쓰신 책이죠. 네. 이 책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 투자자 동광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